자, 오늘 그 3, 4월 통사의미론 마스터 클래스 개강입니다. 자, 반갑고요. 어, 지금 3, 4월 이 통사의미론 강의는 기초부터 그 다음에 심화까지 뭐 기초, 심화 이렇게 별도로 나누지 않고 전반적으로 아주 기본적인부터 심화까지 다 아우르는 그런 이제 과목으로서 지금 한 8주간 이제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 8주에서 2주 좀 긴 것 같은데 한 1주 반 정도는 이제 의미론을 거기서 들어갈 거고요. 의미론은 최근에 그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분야는 아니지만 예전에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출제가 됐던 과목이기 때문에 뭐 소홀히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한 1.5강을 의미론에 할애를 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6.5강 정도는 뭘 정해지지는 않았지만은 6.5강 정도는 이제 통사론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강의를 진행하다가 더 필요하거나 또 강의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가거나 그러면 이제 강의가 좀 길어질 수는 있는데 그래서 8주 안에 8강이 아니라 8주 안에 강의가 이제 끝나지 않으면 좀 더 보충 강의로 제공을 해드려서 이제 시험을 대비하는데 촘촘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통사론, 그 다음에 의미론 이렇게 통사론이 제가 지금 이제 6.5주간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한다고 그랬는데 6.5주간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음, 통, 그 말씀드리기 전에 이 통사론과 이제 신텍스라고 하죠. 통사론과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스쿨 그래머가 있어요. 예. 이 통사론과 스쿨 그래머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이제 많은 학생들이 통사론과 스쿨 그래머를 좀 혼동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혼동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통사론과 스쿨 학교 문법은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같은 소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재가 같아요. 소재가. 예. 소재가 여기서도 이 소재, 학교 문법에서 다른 소재, 그래서 같은 소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좀 비슷한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 통사론과 학교 문법이 다루는 그 소재가 동일하기 때문에 통사론을 원어민들의 문법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제가 봤어요. 유튜브에서. 예, 장난 아니죠. 예, 이거는 그냥 외국인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배우는 문법. 이거는 원어민들이 배우는 문법.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 대학에서 배우는 영문법이라는 거죠. 말이 안 되죠. 예, 그래서 그만큼 이제 그런 것들을 본인이 정리해서 유튜브에서 올릴 만큼 본인이 많이 연구를 했다는 건데 이거 아니에요. 예, 소재는 같아서 혼동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신텍스하고 그래머가 뭔지를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이 신텍스는 우리가 언어 능력을 다루려고 하는 거예요. 이 학교 문법은 영어에 대한 기술 문법이에요. 기술. 예. 그러니까 영어를 쓰는 것들을 영어 화자들이 영어를 이제 말하는 것들을 관찰하고 그래서 그것을 외국인들을 위해서 이 기술해 놓은 겁니다. 뭐 외국인들을 위해서 있고 뭐 내국인들을 위해서 그럴 수도 있고 어쨌거나 이 자국의 특정 언어를 기술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언어만을 여기서 이제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기술해 놓는 거예요. 기술했다는 것은 그냥 관찰했다는 겁니다.
관찰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관찰해서 기록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신텍스는 보편적인 인간의 보편적인 언어 능력을 들여다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통 지금도 라드라고 부르는 거죠. Language Acquisition Device를 아이들이 모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태어날 때 가지고 타고나는 거죠. 이제 능력을. 그것을 이제 Language Acquisition Device라고 해서 라드라고 하는데 이것이 보편 문법이죠. 인간이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 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신텍스는. 근데 어떤 자료를 통해서 영어라는 잉글리시 신텍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보통 잉글리시 신텍스라고 이제 이렇게 이어서 하는데 이러한 언어 능력을 보는 건데 그 언어 자료를 이제 이러한 언어 능력을 통해서 영어를 분석을 하려고 언어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언어 능력을 보는 관점에서 영어를 분석하는 것이 잉글리시 신텍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텍스는 Language Acquisition Device, 즉 언어 능력,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언어 능력을 보려고 하는 거고 그 중에서 특히 영어라는 언어를 이러한 관점에서 들여다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과학적이죠. 이거보다 단순 기술하는 거, 관찰해서 기술하는 이 학교 문법보다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차이가 있냐면 쓰는 용어가 달라요. 소재는 같지만 쓰는 용어가 다르다고요. 용어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스쿨 문법에서는 phrase, 구, 그 다음에 clause, 절, 이런 것들을 많이 쓰는데 여기서도 신텍스에도 phrase, 절 이런 걸 써요. 그러나 개념이 조금씩 달라요. 개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주의해야 될 점은 학교 문법에서 쓰는 조심하세요. 학교 문법에서 쓰는 용어를 예를 들어서 컴플리먼트 이렇게 합시다. 네. 학교 문법에서 쓰는 용어를 이것도 쓰고 이것도 씁니다. 그죠? 신텍스에서도 컴플리먼트로 쓰고 학교 문법에서도 컴플리먼트를 써요. 그러나 이 둘 다에서 이러한 용어를 쓴다고 해서 동일한 의미로 쓰는 게 아니에요. 예, 동일한 의미로 쓰는 게 아니에요. 학교 문법에서는 컴플리먼트를 이러한 영역에 쓴다면 신텍스는 이러한 영역에 쓸 수 있어요. 두 개가 어느 정도 겹쳐질 수는 있습니다. 예, 겹쳐질 수는 있으나 그것이 그 영역이 벗어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워하거나 혼동스러워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러한 용어를 쓰는데 내가 알고 있는 용어를 가지고 쓰는데 신텍스에서 뭔가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아. 내가 알고 있는 학교 문법에서 쓰는 phrase나 clause 이런 것들을 쓰는데 신텍스에서도 동일하게 그 말을 쓰고 동일한 문장을 분석하는데 뭔가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어렵게 느껴져요. 자, 그러면 학교 문법 지식이 통사론을 공부하는 데는 도움이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는 반면에 또 하나 여러분들 그 신텍스를 어렵게 하는 그러한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학교 문법에 대한 지식이 통사론을 공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학교 문법이 통사론이 아니에요. 학교 문법을 공부하는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통사론을 공부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그죠? 그러나 학교 문법의 지식에 너무 고정이 돼 있어 가지고 그러한 학교 문법에서 보는 관점에서 통사론을 공부한다면 이거는 오히려 방해가 될 뿐이에요. 그래서 통사론은
통사론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통사론에서 똑같은 용어를 쓰더라도 여기서 내가 알고 있는 용어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다시 그 용어에 대한 define을 다시 한번 찾아보고 그 다음에 명확하게 잡고 넘어가셔야 통사론 전체가 쉬워지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통사론과 스쿨 그래마가 어떻게 다른지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그 다름으로 인해서 이러한 용어 같은 것들도 달리 쓰는 거예요. 아무래도 통사론 쪽이 그러한 용어에 대해서 굉장히 정교하게 쓰겠죠. 예, 학교 문법에서도 테크니컬한 용어를 쓰긴 하지만 여기서보다는 이 신텍스가 사이언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교한 용어를 씁니다. 용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잘 잡으시고 그 다음에 용어를 정의하는 그 define에 대해서 아주 잘 디테일하게 잡아 가셔야 돼요. 그런 부분은 제가 계속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통사론을 들어가기 전에 또 한마디를 더 할게요. 우리가 지금 6.5주를 가지고 통사론을 공부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6.5주 동안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통사론은요. 이 통사론은 뭐에 대한 공부냐면 이거에 대한 공부예요. 그러니까 단어들을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아까의 언어 능력적인 관점에서 본다고 얘기했지만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단어를 가지고 문장을 구성할 것인가. How to combine words into sentence. 단어를 가지고 어떻게 문장을 구성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공부입니다. 굉장히 단순하죠? 단어들이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 단어 가지고 어떻게 문장을 어떤 관점으로 보편적인 유니버설 그래마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단순히 기술하는 게 아닙니다. 학교 문법에서 보듯이 기술하는 게 아니에요. 보편 문법의 관점에서, 즉 인간이 가진 언어 능력의 관점에서 이것을 보는 거예요. 학교 문법도 이거를 보는 겁니다. 학교 문법도 어떻게 단어들이 문장으로 결합이 되는가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문법은 특정 언어, 영어라는 특정 언어를 기술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통사론은 how to combine words into sentence를 동일하게 보는데 보편 문법 관점에서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용어가 다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반복되는 얘기였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커리큘럼을 어떻게 실러버스를 어떻게 작성을 했냐면 이 단어는요. 단어에서 센텐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단어에서 센텐스로 된다고 그랬죠? 그쵸? 단어에서 센텐스로 어떻게 이제 단어들이 결합이 됐는가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거에 맞춰서 공부를 하면 됩니다. 아마도 기존에 다른 우리 학원가의 다른 교재나 보시면은 그냥 타픽별로 아마 교재나 이런 것들이 나열이 있을 거예요. 그냥 타픽별로. 그러니까 쪼개져서 조각으로 나열이 돼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나 제가 그런 여타 다른 통사론의 강의들과 차별화를 두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것에 의거해서 셀러버스가 작성이 된다는, 강의가 계획이 된다는 거. 이것에 의해서 강의가 계획이 되면 여러분들도 그것을 머릿속에서 정리하고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단순히 조각조각 피자 조각처럼 조각조각 내가지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보다 그러면 그 통합이 안 되죠. 그러한 조각들이 어디에 속해 있고 왜 그것을 공부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제 그 강의 순서와 결합을 시킨다면 상당히 이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그것을 제가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알 겁니다. 우리가 그 렉시칸, 이 월드는요, 렉시칸이라고 말해요. 우리나라 말로 어휘부 이렇게 얘기하죠. 어휘부 얘기하죠. 그래서 이 어휘들이 요 렉시칸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자세히 좀 설명 들어갈게요. 일단 단어라고 보시고요. 단어가 센텐스가 되는데 이 단어가 상당히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상당히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어가. 그래서 이러한 정보로 인해서 단어가 갖는 정보로 있어서 이 문장의 클로즈에 어느 정도 뼈대가 구성이 돼요. 자, 이 말 이해되세요? 우리가 학교 문법에서 뭐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형식 5가지 형식이라는 것이 동사로 인해서 문장이 완성되는 꼴 아닙니까? 그렇죠? 동사의 형태로 인해서 문장이 완성되는 꼴이에요. 자, 그 5형식에 대한 내용을 여기다가 조금 대입을 해보세요. 그래서 여기서 통사론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 렉시칸이 어휘부 이 렉시칸이 상당히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이 정보로 인해서 문장의 뼈대가 결정이 돼요. 지금 비슷한 말이죠. 5형식하고 뼈대가 결정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그래서 이 렉시칸에 대해서 오늘 공부할 거예요. 이 렉시칸에 대해서 어떤 정보가 있고 그것이 그러한 정보로 인해서 어떤 문법적인 그러한 특징이 있고 어떻게 문장을 완성해 나가는지를 그 문장의 문법성을 가지고 문법성을 판단할 때 이 정보로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실 수도 있는데 일단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렉시칸을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프레이즈로 옵니다. 네, 프레이즈로 와요. 이 프레이즈는 우리가 뭡니까? 명사구, 동사구, 형용사구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명사구. 이제 문장의 뼈대가 완성이 되면 거기에 각각 주어 자리에 명사구 들어가고 또 동사구 들어가고 형용사구 들어가고 이러한 것들이 들어가겠죠. 프레이즈가. 이 프레이즈가 어떻게 우리는 학교 문법에서 이 프레이즈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어떻게 얘기했냐면 학교 문법에서 그냥 구는 두 개의 단어가 결합한 하나 이상 하면 하나를 포함한 거니까 그렇죠. 2개 이상의 단어가 결합해서 하나의 단위를 이루는 것. 그게 제가 알고 있는 학교 문법에서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2개 이상의 그 단어가 서로 결합을 해서 하나의 단위를 이루는 것이 프레이즈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그 구를 정의를 합니다. 통사론에서 그 구를 정의를 할 때 그렇게 단순하게 정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를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X바 이론으로 정의를 해요. X바 이론으로 정의를 해요. X바 이론으로 정의를 하면서 여기에 있는 명사구, 동사구, 형용사구, 부사구, 뭐 전치사구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클로즈까지 이 구의 개념으로 다 포함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클로즈도 구의 개념으로 포함해 가지고 IP, CP 이렇게 해서 뒤에 P로 끝나게 프레이즈로 끝나게 이렇게 용어를 바꿔버려요. 자, 이런 것들을 만드는 규칙 이 룰의 틀이 뭐냐면 X바 이론이에요.
그래서 X바 구조가 여러분들 기출문제에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X바가 어떤 구조로 왜 그런 구조를 취했으며 X바가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 X바 해가지고 X 그 다음에 여기에 Y, Z 이렇게 해서 이런 구조로 취하는 거예요. X바가. 또 왜 이런 구조를 취하게 됐으며 이런 구조가 왜 좋으며 이런 구조로 인해서 문법성과 비문법성을 정확하게 갈라내는 거예요. 이 구조에 맞지 않는 그러한 단어들의 결합이 있다. 그러면 배제시켜 버리는 거죠. 그렇죠?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통사로는 언어 능력이라고 그랬죠. 언어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언어 능력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잡아낸 것이 첨스키가 우리의 머릿속에 LAD라는 Language Acquisition Device라는 이러한 장치가 있다고 해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언어 능력을. 그럼 그 언어 능력 안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언어 능력 안에 렉시칸에 대한 정보, 그다음 엑스바에 대한 이런 것들이 언어 능력이 도대체 무엇냐? 이 라드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거기에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굉장히 심오하죠. 이 내용을 알면요, 통사론이 굉장히 재밌어져요. 저도 예전에 전공할 때 이러한 것들의 언어 능력, 인간이 모든 지구상의 인간들이 하나의 언어를 쓴대. 근데 실질적으로 그 바이블에 보면은 옛날에 뭡니까? 바벨탑을 인간들이 지을 때 그때 하나의 언어를 썼다고 그렇게 이제 나오기는 해요. 그 언어의 문법을 공부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흥미를 느꼈어요. 개인적으로 이제 그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그 예전에 하나의 언어를 썼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 하나의 언어, 즉 당시에 공통적으로 모든 인간들이 썼던 언어에 대한 문법을 공부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를 느꼈어요. 나중에는 흥미가 좀 사라지긴 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를 느끼고, 자 어쨌거나 이 언어 능력을 참 구체적으로 조금 이야기한 것이 Language Acquisition Device인데,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다 이것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Language Acquisition Device가 도대체 뭐냐? 또 물어볼 수 있잖아요. 도대체 뭐냐? 그 안에 도대체 무슨 기능을 하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어 능력의 관점으로 이 영어를 보는 거예요. 학교 문법하고 다르죠. 그죠? 무슨 내용인지가 지금 감이,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는지 감이 잘 지금 살금살금 오십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 이 통사론이 전체적으로 한눈에 쫙 보이면서 재밌게 공부하면서 도대체 어떤 것이 나와도 이게 여기에 속하는 거고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걸 그래서 프레이즈를 또 한 강을 배울 겁니다. 이 프레이즈에 대해서는 굉장히 할 말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두 강에 나눠져서 1파트, 2파트로 해가지고 그렇게 좀 길게 들어갈 거예요. 자, 프레이즈가 나눠졌으면 문장이 이제 완성되는 거죠. 이겁니다. 단어에서 프레이즈에서 문장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 NP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달아볼 필요가 있어요. NP, 명사구에 대해서. 명사구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명사구인데 뭐냐면 reflexive, 제기사죠. 다른 말로 언어포죠. 제기대명사니까 우리 보통 학교 문법에서 제기대명사. 이 제기대명사, 학교 문법에서는 제기대명사에 어떻게 생각해요? 같은 절 안에 있는 것을 받을 때
예, 그냥 일반 대명사가 아니라 제기 대명사를 쓴다. 뭐 이렇게 이 정도 했습니다. 이 제기 대명사 어나포 대용어라고 하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들여다볼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케이스에 대해서도 볼 거예요. 우리 격이라고 하죠. 예, 격. 인간의 모든 언어에는 격이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언어에는 격이 있어요. 예, 그 격이 있어요. 그 인간의 가지고 있는 언어의 그 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하고, 특히 여기에서는 영어에 대해서 격을 설명하는데, 단순히 영어에서만 나타나는 격뿐만 아니라 이 격을 설명할 때 보편 문법을 염두에 두고 격을 설명하면서 영어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예, 들여다보는 이 돋보기가 달라요. 통사로는 어떤 돋보기예요? 보편 문법의 관점에서 보는 돋보기예요. 학교 문법은 단순히 그 언어 자체만을 보고 들여다보는 거고 관찰하는 거고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첫 번째 리플렉시브를 볼 거고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 리플렉시브 제기대명사가 도대체 앞에 있는 것을 문장 안에 있는 것을 받는다는 거. 해석에 관한 문제잖아요. 해석. 앞에 있는 같은 문장 안에 앞에 있는 동일한 대상을 지시할 때 제기대명사를 쓰는 거. 그것을 정교하게 달아봅니다. 무슨 관점에서? 보편 문법적인 관점에서. 그 다음에 케이스, 격도 정교하게. 우리가 보통 주격, 목적격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네, 주격, 목적격. 주격은 뭐죠? 주어 자리에 있는 거. 목적격, 목적어 자리에 있는 거. 그 격에 대해서 정교하게 들여다볼 거예요. 그 격은 도대체 누가 할당받고 어떻게 할당이 되는지, 예, 그걸 들여다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다 명사에 관한 거죠. 명사가 격을 받으니까, 예, 명사가 MP가 격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받고, 세 번째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 코볼트라고 하는데, 예,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명사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교 문법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명사구를 이야기합니다. 그걸 이야기할 때 의미상 주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보통 투부정사 같은 거 배울 때 의미상 주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뭐의 돋보기를 가지고, 예, 인간의 언어 능력의 돋보기를 가지고 그 부분도 들여다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더 들여다볼 거고요. 자, 됐죠?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그 보통 많이 보는 트랜스포메이셔널 그래마, 투포라고 하죠. 굉장히 두껍죠. 그 내용을 지금 간략하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지. 예, 뭐를 기준으로 해서 들어가요?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이거 잘 잡으세요. How to combine words into sentence에 대한 그러한 틀로 전체를 보는 겁니다. 책 전체를.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이제 좀 세부적으로 보고 이제 센텐스를 들어가는 거죠. 센텐스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센텐스가 완성이 됐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동을 하네? 예, 완성이 됐는데 한 요소들이 움직여요. 무브먼트라고 하죠. 예, 이동을 해요. 그래서 이것들이 도대체 이동을 하는데 뭐 문장 앞으로도 가고 문장 뒤로도 가요. 문장 뒤로 가는 것은 우리 웨치라고 또 다로 부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동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보는데, 특히 이동은 두 가지가 있어요. 명사구가 이동하는 거랑 WH 월드가 이동하는 거,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명사구 이동과 WH 월드의 이동. 이 두 가지의 이동은 단순히 문장 속에 있는 단위가 이동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 위치나 여러 가지 특징이 달라요. 예, 이동의 특징이 다릅니다. 그래서 MP 무브먼트하고
WH 무브먼트라고 이렇게 별도로 부르고요. MP 무브먼트는 어떤 경우에 무엇 때문에 이동하는지, 왜 이동하는지 그런 것들을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WH 이동은 도대체 어디로 이동하는 건지, WH 특징이 뭔지 그런 것들을 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쭉 보면은 이것이 하나의 통사론의 하나의 실러버스로 구성이 되는 겁니다. How to combine words into a sentence. words, phrase. 특히 phrase 중에 MP를 좀 더 자세히 보고요. 그 다음에 문장이 완성됐어. 완성됐는데 완성된 상태에서 이제 좀 이동이 일어나요. 이제 완성됐으니까 조금씩 어떤 스타일적이라든지 문법적인 측면의 완성도를 위해서 이게 좀 움직여져요. 그때 왜 움직이는지, 움직이는 특징이 뭔지 그런데 이것이 통사론입니다. 어떠세요? 굉장히 전체적으로 그 통사론의 큰 그림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굉장히 단순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사론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단순히 이제 용어만 잡으시면 돼요. 학교 문법과 통사론에서의 그 동일하게 쓰는 그 용어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죠? 학교 문법의 지식은 그대로 가지고 가되 제가 지금 학교 문법의 지식을 이용했잖아요. 렉시칸을 설명할 때 뭘 했습니까? 오형식에 대한 걸 설명했잖아요. 프로를 설명할 때 보이지 않는 명사를 설명할 때 프로를 설명할 때 뭘 얘기했어요?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 뭐 이런 걸 얘기했잖아요. 학교 문법에 대한 지식을 이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학교 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동일하게 갖다 대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것만 주의하시고 잘 따라오시면 여러분들 통사론은 거의 완벽하게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좀 칠판 정리하고요. 자, 렉시칸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우리 처음에 렉시칸 한다고 그랬죠? 네, 단어들이 이제 정보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제공해 드리는 이 렉시칸 파트에서는 파트 1과 그다음에 파트 2가 있을 거예요. 네. 파트 2, 파트 2가 있고 파트 3도 있어요. 파트 3는 연습 문제. 파트 4도 있어요. 파트 4는 관련 기출 문제. 예, 그렇게 놨는데 어쨌거나 내용적인 면에서는 파트 1하고 파트 2를 나눠 놨습니다. 파트 1은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렉시칸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그다음에 파트 2는 응용입니다. 예, 이 렉시칸에 대한 이 정보들이 렉시칸의 정보들이 이제 어떻게 문법적인 측면을 이게 문장을 완성할 때 어떤 특징을 보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문법성의 차이가 이것이 비문법성, 정문, 비문 이걸 얘기할 때 이 렉시컬 인포메이션을 잣대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 볼 때 이것이 왜 정문이야, 비문이야 할 때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그 답안을 써내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렉시컬 기본적인 컨셉이요. 아까 이 렉시컨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자세히 디테일하게 좀 보겠다고 그랬는데 뭐냐면은 이 렉시컨은 어휘부라고 한다고 그랬죠. 어휘부는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사전이 아니라 머릿속에 있는 어휘부예요. 사전이 아니라 우리 머릿속에 어휘부, 즉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어들을 듣고 어휘들을 듣고 익히고 해가지고 우리가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 어휘부에 있는 어휘 목록, 그죠? 어휘 목록, 렉시컬 아이템이라고 해야죠. 이 렉시컬 아이템이 단어들이에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그런 단어들이에요. 사람마다 다르죠. 예. 어떤 사람들은 이제 공부를 안 하면 단어를 좀 알고 공부를 많이 하면 뭐 어휘력이 높고 그러겠죠. 자, 그러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단어들인데 우리 머릿속에 있는 단어들을 렉시컨이라고 하고요. 사전에 있는 어휘 목록은 여기 이제 렉시컨을 딕셔너리라고 했는데 사전에 있는 어휘 목록은 우리가 렉시컨이라고 안 그러고요. 뭐라고 합니까?
vocabulary라고 얘기하죠. 이것도 어휘 목록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어휘 목록이라고 똑같이 씁니다. 이거 우리나라 말로 이것도 어휘 목록이고 얘도 어휘 목록이에요. 이거 같은 말이 아니에요. 얘는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거. 사전에 있는 단어들을 공부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사전이 아니라 우리 머릿속에, 인간의 머릿속에 지금 단어들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원어민들의 머릿속에 단어들이 쭉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단어들을 알 때 네이티브 스피커들이, 즉 우리도 이제 한국어에 대한 네이티브 스피커죠. 한국어에 대해서 단어를 안다고 할 때 도대체 그 단어를 안다는 게 무엇이냐,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단어를 안다는 것은 단순히 의미를 아는 거냐? 오케이. 자, 렉시컬 인포메이션을, 렉시컬 인포메이션 단어를 우리가 단어를 할 때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이 단어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렉시컬 아이템이라고 불렀어요. 어휘 목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도 부를 수 있어요. 이렇게도 부르기도 해요. 렉시컬 엔트리. 이렇게도 부르기도 해요. 자, 이러한 단어들을 안다는 것 도대체 뭐냐? 그 안에 정보가 많이 들어있는 거, 이 안에 굉장히 많은 정보가 들어가 있겠죠. 인포메이션 정보가 들어가 있겠죠. 자, 그러면 어떤 정보들이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단어를 알 때, 영어 단어를 알 때 어떤 정보를, 그 단어를 공부할 때 그 단어에 대한 어떤 정보를 공부하십니까? 그리고 그 단어를 여러분들이 100% 알고 있다고 했을 때 어떤 정보를 알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시멘틱한 정보겠죠. 의미적인 정보겠죠. 그 의미를 외우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또 발음 알아야겠죠. 포놀로지컬한 정보겠죠. 발음 알아야겠죠. 그 단어 발음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영어에 맞는, 우리 지난 1, 2월 달에 포놀로지 했지만 그 영어에 맞게, 영어 소리체계에 맞게 발음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발음 정보가 들어 있을 테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의미적인 정보는 의미론에서 배우겠죠. 그 다음에 포놀로지컬한 그런 정보는 왜 포놀로지에서 다뤘죠. 그죠? 이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뭐가 또 있을까요? 카테고리, 범주가 있겠죠. 이건 명사야, 동사야, 뭐 형용사야, 이런 범주 정보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범주 정보 알아야 되고. 자, 이 정도 알겠죠. 우리가 안다는 거. 이 정도 외우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약간 디테일하게 공부하면, 조금 더 이제 영어를 디테일하게 공부하는 사람들은 각 동사가 각 동사가 뒤에 어떤 요소들을 취하는지, 이런 정보까지도 조금 디테일하게 알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give 같은 동사면은 MP 이렇게 해서 두 개 단어들을 취하는지, 그런 정보까지 알 수 있겠죠. 아니면 arrive 같은 동사들은 뒤에 자동사기 때문에 뒤에 뭐 이렇게 수식어가 온다든가 그렇지 않아도 되고, 이러한 정보까지, 그러니까 서술어가 뒤에 어떻게 취하는지 정보까지도 조금 더 여러분들처럼 전공자들은 이런 정보까지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냥 보통은 요 정도죠. 1번, 2번, 3번. 의미, 발음, 그 다음에 저 뭡니까? 범주, 그죠? 품사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그런 것들 정보를. 그런데 통사론에서는 네이티브 스피커들이 어휘를 안다는 것은 단순히 1, 2, 3번의 그 정보가 아니라 더 있다.
네이티브 스피커들의 그 어휘에 대한 지식에서는 더 있다는 거예요. 그 정보들이 더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것이 있나 볼게요. 어떤 것이 있나 볼게요. 자, 첫 번째. 캐테고리 인포메이션. 이건 이미 이제 얘기했죠. 캐테고리 인포메이션이 있다는 거예요. 범주 정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범주 정보는 우리도 공부할 때 하는 겁니다. 이 캣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투포에서 나온 건데 이걸 범주를 자질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이 투포 공부할 때 참고적으로 있죠. 투포 공부할 때 제가 조금 계속 좀 말씀을 드리는데 투포가 여러분들 우리 올림픽 할 때 나온 책이에요. 1988년도에 올림픽 할 때 나온 책입니다. 굉장히 오래돼서 여러분들 태어나기도 전에 나온 책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책이기 때문에 거기에 나와 있는 그 통사론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좀 올드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직 그 통사론에 대한 그러한 지식이 조금 부족하다면 이것을 배워야 될지 내가 공부를 해야 될지 공부해야 되지 말아야 될지 판단이 안 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제가 좀 그때그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책이 굉장히 두꺼운데 여러분들 시간을 공부하는 시간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자질로 우리도 그 포놀로지에서 디스팅티브 자질을 가지고 얘기했잖아요. 그러한 자질을 가지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넘어가세요. 그래서 이 캣은 명사고 help는 동사고 이런 자질을 가지고 있다. 요거 뭐 설명할 필요 없죠. 우리가 이미 그런 공부할 때도 외국인으로서 공부할 때도 하는 거니까 캐테고리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더 보셔야지요. 단어를 안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을 아는 거냐? subcategorization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subcategorization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이걸 우리나라 말로 하위 범주화라고 얘기를 하죠. 범주를 잡는 건데 캐테고리를 지금 하는 건데 그 predicate 자 하위 범주화는 이 네 번째 정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가 하위죠. predicate 그 안쪽에 있는 이 범주들이 어떤 것이 오느냐 이런 것을 잡는 거예요. 이런 정보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공자로서 이 동사들을 꼼꼼히 공부한다면은 하위 범주와 정보까지도 지금 다 담으려고 노력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정보예요? subcategorization 정보는 a range of complements which a given item permit. 이때 item은 단어를 얘기하는 겁니다. lexical item이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의 단어가 이때 given item은 특히 predicate을 얘기하는 거죠. 수로를 얘기하는 거겠죠. 이 item은 수로가 허락하는 컴플리먼트의 그러한 범위를 얘기하는 거죠. 어떤 컴플리먼트로 와야 되냐? 이 컴플리먼트는 우리 보충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컴플리먼트는 학교 문법에서도 티처스 그래머에서도 나왔는데 이 컴플리먼트는 하나의 어휘가 하나의 단어가 하나의 렉시컬 아이템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거예요. 프레이즈를 완성하기 위해 다시 한번요. 컴플리먼트의 정의는 동사면 동사, 특히 동사를 가지고 얘기할게요. 동사가 그 동사가 동사구가 돼야 되잖아요. 구가 이제 되려면 좀 더 큰 범위가 되려면 동사가 동사구가 돼야 되는데 그 동사구가 되기 위해서 뭐가 여러 가지 동사 말고 붙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로 동사는 뒤에 붙잖아요. 목적어나 이런 것들이 붙죠.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거죠. 동사가 그 동사구를 완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로 하는 요소, 동사가 동사구를 완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로 하는 요소,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보충어 컴플리먼트라고 합니다. 컴플리먼트.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given 아이템이 허락하는 그 컴플리먼트들의 범위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 푸시 허락하는 컴플리먼트의 범위가 뭡니까? MP나 PP예요. 이것들이 컴플리먼트죠. 예, 이것들이 컴플리먼트예요. 기브가 요구하는 이 기분 아이템의 이 기브가 프로밋하는 이 컴플리먼트가 뭐예요? MP나 MP죠. 그렇죠? 예,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의 정보. 그래서 2번 데이터는 정문이고 2번의 B 데이터는 비문이에요. 그러면 이 정문 비문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냐면 이건 좀 이상해요. 이건 아니잖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 지금부터는 2번이 정문 비문이 나왔으면 이거를 subcategorization에 의거해서 비문 정문을 여러분들 명확하게 설명을 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John, want, defy, invite, him, harm 이게 다 predicate 동사죠. 예, 다 동사죠. 이 동사들은 MP를 이 동사들은 MP를 컴플리먼트로서 지금 제 말 잘 따라오세요. 이 동사들은 MP를 컴플리먼트로서 요구하는 겁니다. 이 동사의 정보가 그래 이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 정보가 있단 말이에요. 이 안에 정보가 있으니까 이 정보를 이제 만족시켜 주는 겁니다. 조건을. 그래서 반드시 MP가 뒤에 나와줘야 이 동사들의 어휘 정보, 즉 subcategorization에 대한 그 정보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지금 제 말 잘 따라오시죠? 동사로는요. 여러분들 이거는 학교 문법에서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이건 타동사, 이건 자동사예요. 그렇죠? 타동사니까 목적어 있잖아. 자동사니까 목적어 있으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학교 문법에서는. 그래 통사로는 지금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죠? 예, 어떤 것으로 얘기했어요? subcategorization에 대한 정보에 의거해서 문법, 비문법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subcategorization은 뭐예요? 예, 하나의 given 아이템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 컴플리먼트의 영역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요. 이 A의 이 define, invite 이런 동사들은요. subcategorization 정보, 어떤 subcategorization 정보를 가지고 있죠? 예, MP 뒤에 이런 동사 뒤에 MP를 컴플리먼트로 취하는 거. MP를 컴플리먼트로 취하는 거. 요거 잠깐 영어로 한번 써볼까요? 이러한 동사들이요. 자, 이 동사들의 정보를 영어로 써놓으면 이 동사들이 텍슨 MP를 뭐로 취해요? 그들의 컴플리먼트로 취해야 된단 말이죠. 그들의 컴플리먼트로 취하는 겁니다. 컴플리먼트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 아닌 거는 뭐라고 표현하죠? 참고적으로 adjunct라고 표현하죠. adjunct. 예, 부가어라고 표현합니다. 부가어라고 표현해요. 자, 그러면 B번은 어때요? 얘네들은 이 come, go, well은 자동사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come, go, well, for은 컴플리먼트로서 do not take, cannot take MP as their complement 취할 수 없어요. 그죠? 이런 동사들의 이런 정보들이 있단 말이죠. 취할 수 없어요. 그런 취할 수 없으니까 이 MP가 컴플리먼트로 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컴플리먼트로 나왔기 때문에 무엇을 위반했습니까? subcategorization의 그 정보를 위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subcategorization을 violation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3번 데이터 볼게요. 3번 데이터 보시면은 A 비문, B 비문, C 정문, D 비문이에요. 자, 왜 비문인지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지금 감이 오십니까? Evan the old professor put beautiful in his study. 자, put 동사 아까 잠깐 봤었지만은 put 동사 이 predicate는요. 컴플리먼트로서 뭘 취하는 겁니까? 즉 어떠한 하위 정보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어떠한 하위 정보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기에 뭐가 와야 돼요? MP하고 PP가 와야 돼요. 그죠? PP는 제대로 왔습니다. MP와 PP를 컴플리먼트로서 취하는 겁니다. 이 put 동사는 the verb put should take an MP and PP as their complement로 취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지금 MP가 안 왔죠? AP가 왔죠? AP. 지금 어떤 분들은 그게 왜 AP예요? 형용사 구해요? 그게 형용사 아니에요? 형용사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 형용사가 우리 눈에 지금 형용사만 있지만 우리 눈에 형용사 하나만 보이지만 일단은 나중에 이것이 왜 하나를 프레이즈라고 얘기하는지는 나중에 두 번째 그 프레이즈 시간에서 충분히 설명이 될 거니까 그때까지 좀 기다리세요. 예. 자, AP가 왔어요. 그래서 subcategorization 즉 뒤에 MP, PP를 그죠? as complement로 받아야 되는데 그거 오지 않아서 비문인 겁니다. 여기는 왜 비문이에요? 풋동사 여기는 MP 왔네요. 근데 여기 뭐 때문에 이것이 지금 MP가 왔죠? PP가 와야 되는데 MP가 왔죠? 네, 두 번째 complement가 subcategorization 정보를 위반했어요. 그래서 비문이에요. 자,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잘 따라오시죠? 3번의 C, D 데이터 한번 보세요. I wonder what time is it? What time it is? 그 다음에 I wonder time. 이 시간이 궁금하다는 얘기 의미적으로 똑같아요. 의미적으로 같아요. 지금 제가 의미 얘기하고 있습니까? 뭐 얘기하고 있어요? category. 카테고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카테고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미적으로 지금 시간이 궁금하다 그랬을 때 what time it is 하고 the time 의미적으로 해석하면 비슷하죠. 근데 D번은 안 좋아요. 왜 그럴까요? 이 원더의 하위 정모 이 D번은 이 원더의 하위 뭡니까? 범주화 정보를 위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 위반합니까? 이 원더는 뒤에 컴플리먼트로서 뭘 가지고 나와야 됩니까? WH로 시작하는 그러한 절이 뒤에 나와야 돼요. WH로 시작하는 하든지 아니면은 뭐 하여튼 절이 나와야 됩니다. 절. 이것을 뭐라고 불러요? CP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CP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됐죠? 네. CP가 뭐에 쓰여요? Complementizer. Complementizer phrase라고 해요. 이거 나중에 그냥 지금은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뭐 우리가 소위 학교 문법에서 얘기하는 이러한 의문사나 접속사 다음에 절 가지고 나오는 이것을 왜 CP라고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그냥 지금은 받아들이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CP가 아니죠? MP가 왔죠? 그럼 무슨 차이예요? 이 원더는 CP를 컴플리먼트로 취하는 그러니까 원더의 어휘 안에 다 어휘를 막 까볼 수는 없지만
저 비유적으로 이렇게 까본다면 거기에는 나는 CP를 컴플리먼트로 취해야 돼 그 정보가 들어가 있다는 거야. 마치 우리 사람들의 유전적인 정보가 들어있듯이 그 유전 정보 또 단어의 렉시칸의 유전적인 정보를 다 파헤쳐 보면은 거기에 이런 정보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왜 위반이에요? 의미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subcategorization을 위반하기 때문이죠. 또 하나 4번도 의미하고 전혀 관련이 없어요. predicate를 보세요. predicate에서 wait나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subcategorization의 그 subcategorization의 그 정보를 의미로 추측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의미로 추측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이 의미가 비슷한데 근데 B번은 지금 비문이에요. 왜 그래요? wait는 MP를 컴플리먼트로 취해야 하는 그러한 subcategorization의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머릿속에 지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용어들이 여러분들 제가 쓰는 용어들이 머릿속에서 퉁퉁퉁 튕겨 나갈 거예요. 이렇게 통사론에 익숙치가 않다면은 그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당연히 자꾸 제가 반복해서 용어들을 자꾸 쓰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그 용어를 사용해서 답안을 작성하셔야 돼요. 그런데 가끔씩이 아니라 상당수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선생님들은 그 통사론적인 용어를 가지고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알고 있는 학교 문법적인 그러한 용어를 가지고 그냥 써요. 열심히 쓰시죠. 그게 점수가 나오겠어요? 점수가 안 나온다고요. 통사론은 통사론적인 용어로, 통사론적인 논리로, 통사론식으로 쓰셔야 돼요. 학교 문법하고 분명히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그것을 여러분들이 쓰는 답안을 읽는 사람들은 전공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쓰는 표현 하나하나가 알고 썼는지 그냥 억지로 쥐어짜서 썼는지가 다 눈에 보인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학교 현장에 가가지고 학생들이 쓰는 그런 글들이나 그런 걸 보면 다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죠? 이 weight는 의미적으로는 weight랑 비슷하지만 의미적으로는 비슷하지만 subcategorization의 정보에 따르면 MP를 컴플리먼트로 취하지 않는 predicate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없어야 되죠. 컴플리먼트가 없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weight라는 predicate의 subcategorization 정보를 위반한 거예요. 자, 3번의 selectional restriction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